공산동 동아쌤입니다. 비문학 읽으면서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기초하느라고 하나하나 천천히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 읽기의 번호. 첫 번째, 이렇게 단락이 들어가면 동그라미를 크게 쳐요. 저는. 왜 치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몇 단락인지 알면, 여기, 이렇게 끊어지는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 나눠서. 그럼 요만큼에서 집중해서 중요한 단어를 뽑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나는 편한데 학생들한테도 권하거든요. 단락하면서 여기만 최선을 다해라. 한두 개. 또 쭈르륵 내려가면 또 요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걸 골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첫 단락 보니까 파생상품이란 이거 보고 뭐 떠올라요? 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꺾어서 만들어야 돼요. 이다. 그러면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면 여기서 단어 뭐 뽑아야 될까요? 파생상품은 뽑는 거고 중요한 단어. 그냥 아무거나 말해요. 기초자산. 기초자산이 있고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그죠? 그러면 기초자산하고 가치는, 이 기초자산은 당연히 가치가 있으니까 기초자산 따라 변동. 변동 따라. 이것만 빼놓고 가격이 결정되는 건 당연할 거고, 가격이 결정되는 파생상품도 당연하니까 요 단어만 뽑으면 되겠죠. 변동 따라. 이때 기초자산은 또 설명하네요. 기초자산은. 농축산물이나 원재재 같은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 그죠?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 체크만 해놓으면 되죠. 주식, 채권. 이거 당연히 가격이 모두 매겨줄 수 있죠. 그러면 이 변동에 따라 뭐가 발생해요? 이건 종류죠, 종류. 이렇게 기초자산은 이것이다.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변동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다. 그럼 손익이 발생한다. 그럼 변동 따라 파생상품 가격 변화. 그럼 손익. 그러면 기초자산 변동 따라 손익. 하면 끝이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던 안 체크하던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등이니까 5개 등. 이걸 체크를 하던 안 체크를 하던 상관없이 이거 읽고 요거까지만 읽으면 이걸 다시 볼 때는 순식간에 이렇게 두 개의 단어 정의가 있고 그거에 따라 손익 발생하는데 그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등까지 5개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다음번에 문제 풀 때 이제 모든 거를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기초자산 변동 따라 손익 발생 이걸 뽑아내서 이 단어만 뽑아냈으면 이 화살표만 하면 줄거리가 다 되고 그 줄거리에서 또 필요한 걸 나중에 따라서 찾아내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단락.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이게 앞에 나오면 다시 체크를 안 해도 되죠. 거래 대상의 미래가격을 붙이다. 그러면 이건 미래가격이 돼요. 미래가격.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가격은 불확실하죠. 그러면 미래가격인데 뭐라고요? 특정 시점 돼야 되네요. 그러면 미래가격 특정 시점 손실의 위험에 대비. 그러면 미래가격 특정 시점 대비 하면 끝나네요. 근데 왜 이걸 뽑냐면 요소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를 정의하거나 뭔가 할 때 이거 물어볼 만한 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빼고. 그래서 미래가격이니까 불확실해. 여기까지 끊고 특정 시점. 그럼 당연히 손실이 발생해. 손실이 발생하면 여기까지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한 위험. 손실이야. 그러면 미래가격 특정 시점 대비하면 끝났죠. 그러니까 읽을 때 중요한 걸 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아이들이. 쌤 뭐가 중요해요? 네가 중요하면 돼요. 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냈을 때 내가 이걸 뽑아내면 언제든 대항해서 답을 쓸 수 있다. 라는 걸 골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어떤 걸 풀었으면 이거가 어떤 건데 이거요. 이게 어떤 건데 이거요. 그걸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자, 파생상품을 만들기 이전에는 그죠?
이런 불확실성이에요. 이 불확실성도 나왔죠. 팔려는 매도자는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러면 이거는 매도자니까 A. 매도자는 가격 하락 당연히. 매수자는 상승에 대한 두려움.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없었다.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뽑아줘야 되냐면 매도자와 매수자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요걸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 근데 이거를 말을 바꿔서 쓰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매도자구나 매수자구나 해서 A, B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은 당사자 2명이고 이해관계 일치할 경우 기초자산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정해놓은 이때 이 시점. 왜 시점이야? 이게 미래라고 했으니까.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물의 시점이 꽤 다르죠. 특정 시점. 차이. 즉 계약 만기 시점에 인수하기로 약속한 계약을 통해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한다. 자, 왜 이걸 끌었냐면 이게 19세기가 나왔어요. 시계가 나오면 세기가 나오면 다음번에 또 시기가 나오죠. 그리고 쭈룩 얘기하다가 19세기가 나오니까 이걸 한번 단절해 놔도 위에하고 아래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분하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딱 보면 저 눈에 다 보이죠. 이것도 미래 봤고, 요거 봤고, 요거 봤었으니까. 그죠? 흐름이. 고구마 줄기처럼 흐름이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개 뽑는 거고, 요 대비하는 거를 이렇게 특정 시점에 대비한다는 거죠. 19세기 중반에, 이전에는 선도라는 기업, 선도라는 파생상품이 이러한 계약에 발행하였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데 19세기에서 그런데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을 인도하는 현물거래 형태로 달랐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걸 하나씩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막 생각해요. 나는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니까 이만큼을 읽고 이해하자. 이만큼을 읽게 하자.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막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면서 하고 어디 가지 막 당황하니까 이렇게 난 끊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만큼 달락달락. 자, 이게 그냥 읽기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19세기 중반이니까 옛날에는 선도는 뭐 인도하는 건데 파생상품이 이러한 계획을 통해 가능했다. 특정 시점에 대비한다. 그런데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정해진 가격으로, 이것도 됐어요, 이것도. 이 정해진 가격 위에 있었으니까, 그죠? 계약과 동시에 물품을 동시에 물품을 인수하는 현물거래하는 형태가 달랐다. 근데 어떻게 달랐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선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물거래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선도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을 인도하는 건 현물거래예요. 그러니까 현도는 달랐다. 현물거래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선도를 이게 왜 선도가 안 나오지 않고 당연히 안 나오지. 뒤에 나오겠지. 선도의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현물거래고 이거는 선도니까 이렇게 대비되게 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도입부처럼 쓰고, 그래서 결론. 여기도 앞에 있는데, 그래서 결론. 그럼 결론적인 걸 보면 더 알기가 쉽다는 거죠. 자, 선도의 경우, 선도야, 이게. 거래 당사자들,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수량, 만기 시점. 만기가 뭐예요? 기간이 도래해서 아까 했죠. 어디서부터 특정 시점까지. 이게 만기 시점이겠죠, 이렇게. 특정 시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합시다 하는 거를 계약 찾는 건 힘들었죠. 그죠? 방금 그냥 여기서 교환하기 쉬운데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계약할 사람 손 들어 그럼 찾기 힘들잖아요. 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또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만기 이전에 계약 안 해. 중간에 물러. 파기할 위험이 높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거 당사자를 찾기 어려웠다 1번, 파기 위험이 높았다 2번, 이렇게
이거 써놓으면 끝났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이걸 읽으면서 그게 중요하다고는 알아. 아는데 알면서 A, B를 써놓거나 1번, 2번, 3번을 써놓거나 이렇게 분류해놓으면 나중에 풀 때 가서 찾으면 되거든. 여기 1번 있으면 여기 2번 있다, 3번 있고요. 읽을 때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막 이해하고 외우려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다고 내가 볼 때. 아이들이 독해를 굉장히 힘들게 해. 너무 어렵게 이렇게 표시만 해놔도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위에 주르륵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차창도처럼 여기도 하나, 둘, 셋 그죠? 체크만 해놔도 그 다음에 아 이게 만기 시점이었지 하고 연결해놔도 상관없을 텐데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거 1, 위험한 거 2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 선도의 문제점 2개 하나 나중에 문제 풀 때 충분히 쓸 텐데. 자, 체크하는 걸 보면 이거를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체크해 놨어야 되는데 이건 체크되고 이거는 체크가 안 됐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선도라는 건 정해진 가격으로 요거는 현물 거래인데 선도를 쳐야 되는데 현물 거래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더 중요해. 흐름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걸 찾아가야 이렇게 되면 흐르면서 아닌 건 제끼고 가로치고 체크하고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되고 솔직히 이렇게 딱 되면 한 손으로 복습을 쫙 했을 때 수업 중에 이걸 계속 연습할 수 있거든요. 학교 수업 중에. 그럼 얼마나 좋냐면 나중에 복습할 때 눈으로 딱 보면 10초면 다 해 복습을 머릿속에. 그래서 쫙쫙쫙 몇 번 하면 머릿속에 씹을 내면서 이거 나오고 통째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중에 나는 이걸 제일 권하거든. 이렇게 좀 하라고. 자꾸 요령이 자기가 붙게. 그러면 연습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자, 어쨌든, 동그라미 쳤더니 이러한 문제점.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처음엔 파생 상품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파생 상품을 쭉 하다서, 요까지잖아요, 요까지. 파생 상품에 대한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그게 19세기에 있었는데, 쉽지 않았다. 있긴 있었는데, 유사한 게. 그쵸? 그러면 이런 문제점, 그럼 1, 2잖아, 1, 2.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지게 된 19세기 중반부터는, 그러면 또 체크해야 되네, 이거. 중반. 그러면 여기, 이전, 후. 이전까지는 후. 시기로 딱 나눠주고, 당연히 찾기 어려웠으니까, 파생상품, 선물이라는 게 나타났어. 그럼 비슷하네, 한 글자로. 선물, 선도, 선물. 나타났다. 선물은 기초자산 계약을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체결 시점, 기초자산 계약 체결 시점에 어떤 특정 시기를 정해놓겠죠. 가격도, 수량도, 만기 시점도. 여기까지는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체크되고 해버리는 이유고. 그냥 숙 읽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안 읽어도 되고, 앞에 나온 거 또 얘기한 거 뿐이야. 19세기 중반부터 요거만 나오죠.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역상력이 치면 참 신기하게요. 여기 읽으면서 역상력 친 게 그래서 또 그런데 또 어디서 뭐 또한 그래서 이거 보세요. 다 마디 그죠? 마디 이거 19세기 중반이 마디고 그쵸? 접속사를 체크하면 그 덩어리들이 나온다는 거죠. 접속사를 함부로 안 써요. 정말 함부로 안 써요. 수능은 학생들은 학교 가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쓰는데 그렇게 안 써요. 자소서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학교 가고 공부하고 뭐하고 그러지 그리고 또 이렇게 안 써요. 꼭 필요한 접속사만 쓴다는 거지. 하지만 공인된 거래소 여기서 중요한 건 공인이겠네. 그쵸? 공인된 거래소에서 차이가 있다. 거래소는 역할은 다르다. 1. 만날 수 있게 된다. 그거 1, 2번 아까 썼던 거 하고 쭉 연결시키면 되는데 번호. 그죠? 이거 만날 수 있게 한다. 둘째, 그럼 요것도 해야죠. 이거 파기할 위험이 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한다. 이게 매개 역할이 뭐 만나는 장소고 매개에서 뭐 같은 건데. 세 번째, 다양한 제도. 이게 뭐야? 다양한이라고 써놨네. 다양한. 근데 이를 통해 안정성,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게래요. 위험이니까 위험성, 안정성. 확보되어 만기 전에도 뭐를 할 수 있어요? 선물 거래를 또 할 수 있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랑 나랑 1년 후에 요 포도밭에 나오는 포도를 8개로 계약을 했거든.
근데 그 계약 증서를 내가 갖고 있잖아.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어. 근데 사달래, 그 사람이. 왜? 나는 이런 계약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얘는 B는 없어. 포도 살 때. 계약을 안 해놨어. 근데 흉년이 될 것 같아. 포도 공장인데.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좀 팔으래. 사정을 해. 근데 옛날에는 이거 날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기는 안 해서 그거를 매물로 올릴 수 있어. 좀 있으면 포도 가격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거 포도 계약 살 사람 그래. 그럼 포도 공장에서 사. 근데 포도가 막 굉장히 풍년이 될 것 같아. 이게 그럼 똥값이 되지. 그러면 이게 되게 가격이 푹푹 떨어져. 이해됐어요? 그런 것처럼 선물 거래로 차익을 얻을 수 있어. 그 결과, 또 쳐서, 그 결과, 거꾸로 쳐야 돼, 참. 자, 그럼 선물 거래는 이해를 했어요? A하고 B하고 뭐라고요? 1년 후에 포도를 건너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 사람이 농장이고. 나. 그랬는데, 이게 포도 농사가 흉년이 될 것 같아. 포도가 귀해질 것 같아. 그럼 이 계약서가 어떤 시장에다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어 해요. 근데 나는 이게 얼마 주고 계약했냐면 100만원 주고 계약했는데, 포도가 너무 흉년이 되면 이 100만원어치만큼 요 시점으로, A 시점에는 100만원어치 사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데, 그 시점이 되잖아. 이 만기 시점이 되면 포도가 흉년이 돼서 그 똑같은 돈을 주면, 나는 100만원 주고 100상자를 샀는데, 100만원 주고 못 사. 포도 가격이 200만원 될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이걸 팔으라 그래. 180만원에. 중간에. 근데 나는 조금 기다리면 200만원어치가 되니까 도움이 되지. 근데 중간에 내가 돈 쓸 일이 있으면 이걸 팔아버리고 180만원 그냥 받아. 그러면 얘는 180만 주고 샀는데 이 시간이 또 돌아오면 200만원이 되지. 응? 그러니까 그거를 산다, 이거를. 근데 요 포도 농장에서 이게 흉년이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좋아서 엄청 풍년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이게 가격이 100만원 떨어지지. 나중에 사람들이 180만원 안 산다고. 그치? 그거에 따라서 이 선물 거래를 여기서 하는 거야. 자, 어쨌든 그 결과 선물은 미래의 위험에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대비하려는 수단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매매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증서를 거래하기 시작하는 순간 현재도 이익을 창출했어. 사고 팔고. 이해되세요? 선물 투자. 자, 다시. 자, A나라하고 여기 산유국하고 석유 계약을 했어. 100만 드럼을. 100드럼을 석유 계약을 했는데 이 석유 가격이 한 드럼에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 가격은 아니지만 석유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럼 지금은 10,000원 정도가 되니까 100드럼을 한 드럼에 10,000원에서 100만원어치 계약을 했어. 근데 이걸 언제 달라고 그러냐면 1년 후에. 근데 저 호르무즈 해협이 갑자기 이 시기에 1년 됐을 한 달 지나고 2-3달 지났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때문에 막 군함들이 막 상선도 쏘고 그래서 무용해가지고 석유 운송을 못해. 그러면 석유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 100만원이 아니라 확 올라갈 것 같지. 근데 지금은 상관없지만 보통 1년 전에 계약을 많이 해. 석유들이. 이 시기면 그 다음 시기에 계약을 하고. 그럼 이때 석유가 모자랄 것 같지. 그지? 그러면 이 가격, 이때 받을 수 있는, 석유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증서의 가격은 올라가겠지. 석유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팔어, 나한테. 선물 계약으로 팔으라고 그래. 얼마에 살래? 그랬더니, 150만원 줄게. 이때 석유가 없으니까. 왜? 현장에다 갖다가 100만원어치 팔으면, 옛날에 200만원 벌었는데 막 300만원 벌어. 석유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샀어. 내가. 뭐래? 150만원에.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전쟁이 좀 풀리더라도 이 시기에 이제 석유를 충분히 쓸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덮치네. 차가 안 다녀. 오염될까봐. 자기 병원 옮길까봐. 그래가지고, 생산도 안 해, 공장도 서. 공장이 세니까 엄청나게 대량으로 쓰던 석유를 써, 안 써? 안 쓰지. 그럼 이 가격이 어떻게 돼? 폭락하게 되지, 선물 가격이. 이해돼요? 그게 선물 시장이에요.
또 거기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얼마에서 얼마로 가격이 오르겠다, 떨어지겠다, 요걸 투자하는 베팅도 있어. 선물에 또 파생 상품이 있어. 장난 아니야. 이거 꼭 그거 같지. 로또 같지. 그 올라갈래, 내려갈래. OX 게임 하는 것처럼. 그거에 투자를 하는 게 있어. 돈 내고. 그러면 반대도 해. 반대도 걸어. 판돈으로. 여기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만큼 내려간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팽팽하잖아. 그러면 이 내려가는 사람이 마치면 올라간다고 공과를 다 먹어, 얘가. 어쨌든 선물 투자가 현재적 이익 가치가 된다는 걸 알겠죠? 자, 선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여기 또 다시 설명한 거야, 이게 안정성. 반대 거래. 반대 거래 있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야 돈을 내라고. 돈. 네가 그걸 산다 그랬는데 네가 돈 있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 그건 보증금 내라고. 그게 증거금이야. 그런데 이 선물이 휙휙 변해. 막 태풍이 지고 그러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그래. 근데 너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이걸 산다 그랬어. 근데 확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얘는 얘한테 이 맞춘 애한테 돈을 다 줘야지. 그러면 이 맞춘 애한테 다른 돈을 줘야 되면 얘가 돈이 더 있어야 되지.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하니까 얘는 빨리 얘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그게 정산한다는 거야. 일일 정산. 그러니까 선물 되게 어렵고 무섭다고 그러는 거야. 대박 터지면 완전 대박.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거래 단위가 한 나라에서 필요한 석유라고 그래 봐. 그럼 어마무시하겠지, 양이. 한 나라에서 필요한 1년 동안 밀가루 공장에서 볼이라고 그래 봐. 엄청나겠지. 철광석이라고 봐. 엄청나겠지.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 단위수가 이렇게 뭐 100만원, 200만원 단위가 아니라는 거지. 조금만 올라가도 막 몇억 대, 몇십억 대 차이가 난다는 거지. 자, 그럼 보면 거기서 반대 거래는 자,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거래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선물 거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간에 팔 수도 있다는 거네. 그죠? 완전히 끝나기 전에. 두 번째, 그러면 뭐라고? 어쨌든 사람은 바뀌지만 그렇지만 정해진 가격의 수량의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에 인도하는 계약 자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지. 이 계약은 지속됐는데 안정적으로 지속됐는데 그 당사자만 조금 바뀐다는 거지. 당사자만 사고 판다고. 그게 반대거래.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가 반대거래고. 두 번째 증거금은 확실히 보증금 내야 돼. 보증금. 너 돈 있냐고. 이거 살려면 보증금 내야 된다니까. 안정적이지, 그지? 이건 개시는 시작 증거일 테고 유지는 지속한다는 거고, 그지? 그래서 돈을 내라고. 그럼 개시 증금은 시작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너 돈 있냐고 선물 거래를 하려면. 그러니까 돈 넣어놓으라고.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에 수량을 곱한 액수의 일부분, 몇 프로, 이렇게. 일부분. 몇 프로라도. 너 참여할 의사가 진짜 있는지 뻥인지 막. 그치? 선물 시장에 참여할 자격으로 돈을 내라는 거고, 유지증여금은 선물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되죠. 그럼 돈을 찾아가서, 나 증거금만 넣어놨다가, 나 빼갈게. 하고 다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증금처럼 계속 있어야 된다고. 유지증금은. 유지증금은 계속 넣는 거예요? 개시증금은 시작할 때. 선물 거래 참여 조건. 이거는 어떤 계약을 했어, 네가 선물 거래를. 그래서, 기름을 100만 드럼을 신청했어. 그럼 일정 돈을 넣어놔야 된다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팔았어. 그럼 이 유지증거금 자체도 왔다 갔다 하겠지, 같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서 회수를 하겠지. 유지증거금. 선물 거래가 계속 내가 하고 있는 한 돈을 넣어놔야 된다고. 일정사는 날마다 당일거래 마감 시점에 이때에 당사자들의 손익계산을 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막 이걸. 그걸 계산을 해봐. 이를 통해서 매일 내가 이날 사놨어. 100만원을 사놨지만 이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죠? 태풍이 불면 포도값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태풍이 불면 포도가 많이 떨어지니 망치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포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남은 상품이 얼마 없어서 가격이 올라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유명한 포도 회사가 공장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이거 가격 떨어져요. 쓸데가 없으니까. 이해됐죠? 어? 그런 것처럼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를 계산을 해야 돼요. 어쨌든 거래 당사자들이 매일매일 손익을 따져서 계산을 해봐, 자기가. 근데 안정성은 확보되죠. 그렇게 하면 계속 매일매일 계산해주니까 다음날 그거 딱 보고 아 이거 얼마네? 계산이 되니까 살까 말까 결정할 수 있잖아. 다만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죠. 그래서 일일 정산을 하면 증거금 계좌에 돈이 나와야 돼. 계속 남아야 돼. 근데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너 돈 채우라고, 네 돈으로. 그쵸? 돈 채우라고 그래요. 이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좌 잔고 증명해서 더 넣으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추가 납부하는 걸 마진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진콜을 충족 다 해야 정산을 해줘요. 안 그러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 청산해버려요. 강제로 계약 청산해버린다고. 됐어요? 근데 왜 응. 그 증거금 계좌 잔고가 200원 이상이에요? 자, 이런 거 봐봐요. 이게 내가 100만원짜리 살라고 했는데 증거금 10만원을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100만원짜리 가치, 예? 가치가 여기에 보면 증거금 계좌 잔액이 예? 일일 정산을 했는데 이게 100만원짜리예요. 100만원짜리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넣어놨다고 쳐봐, 증거금. 근데 이걸 나중 이 정도 있는데 이게 떨어져 쭉쭉쭉쭉 가격이. 그죠? 가격이 쭉쭉쭉쭉 떨어져. 특정 거래가. 그래서 얘가 50만원을 넣어놨지만 손해를 보게 돼. 이게 거의 뭐 쭉쭉쭉쭉 떨어져서 뭐 40만원 뭐 이렇게 돼. 누가 손해를 봐요? 얘가 이 가격이 떨어져. 나는 얘가 이거 참 내가 이거 100만원 주고 샀지. 100만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내가 증거금으로 100만원을 다 안 넣을 거 아니야. 원 가격은 다음에 줘도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증거금을 10만원을 넣어놨다고 쳐. 10만원만. 근데 이게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져. 요게 100만원짜리 산 요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져. 이게 가치가 떨어지면 정산을 해서 이익 손해를 볼 때 얘가 100만원인데 이게 0원이었는데 뭐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게 떨어져 갖고 마이너스 20만원이요. 이게 얼마짜리가 됐다는 거야? 80만원짜리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10만원 띄고 나는 안 사. 할 수 있지. 마이너스 20만원 되면. 그러니까 이 10만원 차액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겠지. 더 넣어, 이렇게. 이게 2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되니까 80만원 됐잖아. 그럼 증거금은 나 띄어먹고서 나 이거 안 살래.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증금 더 내. 너 손해봤어. 채워넣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왜 보증금 뭐라고? 일일 정산을 했더니 내가 보증금처럼 10만원을 넣어놨어. 그지? 근데 여기 떨어진 게 얼마예요? 20만원이 떨어졌지. 그럼 나 이거 보증금 포기하고 안 살래?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너 이거 20만원 떨어져가지고 20만원으로 모자라거든. 떨어진 거 돈 채워넣어. 여기 20만원 집어넣어. 그러겠지. 자, 다시. 여기 100만원인데 100만원짜리 샀어. 오케이? 200만원 근거금이요. 아니, 100만원짜리 샀는데 10만원을 넣었어, 증거로. 100만원 계시에요. 100만원을 나중에 1년 후에 줘야 돼. 그러니까 이 100만원이 계시 증거금. 아니, 개시 증가 보면 이거 막 10만원 말고 한 5만원 이렇게 또 넣겠지. 이거는 선물시장에 참여하는 자격. 왜 프로그램 돌리고 뭐 하고 수수료 내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유지 증거금. 증거금 계좌 잔고가 계시 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증거금 계좌 잔고가 개시 증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5만원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이 계약을 또 따로 했다 봐. 이 계약을 또 하나 봐. 자, 증권거래 계좌 잔고금을 유지 증거금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봐봐. 이게 뭐라고? 이거를 유지하려면 10%를 넣어라 그랬어, 100만원에. 그래서 10% 왔다 넣었더니 이게 100만원이 되는데, 이게 떨어진 게 몇 프로나 떨어졌어? 20%나 떨어졌어.
20%. 그럼 20%는 20만 원이지. 20만 원으로 되겠어? 나 이거 포기하고 안 사.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안정되려면 이 떨어진 가격 네가 넣어라. 네가 네 계약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20만 원은 뭔데요? 에? 증거금. 2만 원 증거금. 아니 이게 떨어졌다고. 이 100만 원이. 20만 원 정도가. 여기에 보면 자, 증거금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치? 그러면 유지증거금이 10%가 있어야지. 여기서 유지 증거금이 10만 원. 10만 원. 그냥 증거금은 얼마예요? 근데 여기에서 증거금 계좌가 요 유지증거금처럼 증거금 계좌가 10만 원 이상 이게 퍼센트로 나올 테고 유지증거금은 그 10% 이하 만약에 돼서 10% 이하 떨어지면 잔고가 적지. 근데 잔고가 개시증거금 이상이 되는 거 제일 처음에 얼마였어? 10%였지.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이거를 계약을 포기할까봐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 떨어진 만큼 네가 보충해서 돈을 넣으라고 할 거야. 너. 그러니까 20만 원 유지 증거금이에요? 에? 20만 원 유지 증거금이에요? 유지증거금 이건 20% 떨어진 거고 20%고 이걸 유지하려면 10%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10만 원이지. 자, 다시 A라는 계약을 A하고 B가 계약을 맺어. 그지? 그럼 계약 개시증거금으로 이거 개시증거금으로 돈을 내겠지 처음에. 근데 계약을 개시를 하려고 했어. 그럼 얘가 상인이라는 등록을 했겠지. 그런데 어떤 C라는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 C라는 계약을 유지하려면 이 상품 대금 1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10%를 넣으라고 하겠지. 그럼 이게 유지증거금. 이거는 개시증거금은 이제 계약에 참여하겠다는 증거금. 그럼 유지증거금을 이렇게 해서 10%를 유지를 해서 이 계약을 계속 내가 책임지겠다는 돈을 넣는 거야, 보증금을. 그지? 근데 이 증거금 자체가 어떻게 하겠어? 이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이 유지증거금이 유지하는 게 달라지겠잖아.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한다면 10만 원을 넣으라고 그러겠지. 이게 뭐라니까? 10%니까. 근데 이 100만 원짜리에서 이게 계약을 했더니 이게 지나가는 동안 이게 떨어져서 80만 원짜리 돼버려. 그렇다고 8만 원을 넣는 건 아니겠지. 왜? 이 80만 원 떨어졌다는 것은 얘가 10%만 넣으라고 해서 8만 원 두면 얘만 좋게? 말도 안 되잖아. 이걸 자기가 이게 떨어지기는 현실 가치는 80만 원이지만 요거는 뭐야, 결국은. 100만 원짜리 계약이잖아.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 계약을 유지하려면 여기에 플러스로 유지하려면 얼마큼의 금액이 필요해요? 20%. 그러니까 20만 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이걸 유지를 하지, 100만 원짜리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일일 정산한 결과 특정 거래가 있어요. 여기 이 시거래. 증거금 계좌가 잔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잔고가 손해를 보면 빼버려요. 이 유지증거금은. 손해만큼은 감해버린다고. 잔고가 유지증거금 유지를 해야 돼. 10% 상태에서 그 가격을. 유지 이하로 떨어지면 거래소에서 계약이행 가능성을 회복해서 이거 100만 원짜리니까 100만 원짜리 네가 완성시키라고. 네가 시작한 거니까. 그러면 요거 게시할 때, 요거 참여할 때,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하는 게 게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과 자, 그럼 이건 뭐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건데 잠깐만. 그러면 하나하나 끌어서 봅시다. 발이 그냥 이해가 안 가는데. 잠깐만. 그러면 요만큼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마진콜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쨌든 콜이 있으면 마진콜을 충족하기 전에, 그러니까 보증금을 넣기 전에는 일일정산 불가능하다는 걸 알겠지? 또 증거물 추가 요구하는 건 알겠지? 그래서 그게 마진콜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요만큼이야, 그치? 이해 안 되는 건 갑자기 일일 정산을 하는 건 알겠지? 특정 거래에서 증거금 계좌 잔고가 그러니까 이 증거금은 내가 산 사람이 넣는 거잖아. 산 사람
돈의 일일 정산하면서 돈이 올라가고 나서 이 가치가 떨어지면 돈을 빼고. 이게 바뀐다는 것도 알겠지? 근데 어떤 상품에는 유지증거금이 필요한 것도 알겠지? 근데 이 유지증거금이 10%면 얼마? 100만원짜리면 1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산을 해서 이 증거금이 계좌 잔액이 줄어버려요. 왜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면, 이 실물 계좌에서, 여기에서, 넣어줘서 유지증거금을 딱 넣는데, 그러면 이게 퍼센트로 얼마큼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으로 100만원을 넣어놨는데, 이게 100만원이 안 되고, 가치가 떨어져, 상품 가치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증거금이 주는 건 아니죠. 이 증거금을 올려놓으면서 투기처럼 싸고 빨아서 정산을 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그러니까 일일 정산을 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 선물 거래가 하지. 날마다 거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사고 팔고 막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이걸 100만원짜리 계약이라고 해서 올렸지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안 사. 그러면서 평가를 얼마 해. 그러면서 떨어져, 가격이.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이 주식처럼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해. 이해돼? 실시간별로 계약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 100상자를 샀는데 100만원이라고 했어. 근데 다른데 똑같은 상품들이 80만원을 팔리면 이게 얼마로 계산된다고? 80만원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치를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서 이 돈이 이 증거금을 넣은 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맡아서 이익본 쪽으로 넘겨줘. 주식투자처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상황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증거금 계좌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특정 거래소 증거금 계좌를 내가 넣어놨지만 유지증거금이 비율로 있다고 그랬죠? 그거 때문에 이게 증거금이 계산이 돼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금액이. 선물 계좌의 금액이. 그러면 이게 너무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내가 산 게 자꾸 떨어지면. 그래서 강제 계산이 돼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 그러니까 그 계약 있잖아. 이 선물을 내가 석유 샀던 거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네가 증거로, 이걸 파기 안 한다는 증거로 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 떨어진 만큼 메꾸라고 그래. 돈. 그래서 돈을 내줘야 돼. 그게 마진콜이라고.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갈래요. 평생에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이해 말고 잠깐 이것만 생각해. 그러면 어쨌든 이 선물거래 시장에 들어가면 뭘 넣어야 된다고? 유지증거금을 넣어야 돼, 그제? 근데 증거금이 선물 가격에 따라서 뭐라고?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 그래서 금액이 들고 줄어. 근데 일정 퍼센트의 유지증거금이 없으면 그 계약이 없어져. 강제 청산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이거를 계약을 유지하고 나 가지고 있겠다 하려면 뭘 더 넣어야 돼? 거기다 돈을 넣어야 돼. 책임지고 떨어진 만큼.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돈을 못 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 함부로 참여를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선물 시장에 등록하고 거래를 시작하는 순간 이게 마지 폭락을 하려면 그거 내가 다 갚아야 돼. 근데 이게 올라가면 당장 거래를 하잖아? 그러면 그 오른 걸 그대로 팔아. 내가 돈을 받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볼펜을 하나를 선물 시장에 등록을 했다고 쳐봐. 볼펜 살 권리를. 이 볼펜 가격이 떨어지면 그 손에 내가 다 메꿔야 된다고. 선물 시장에다가. 이 볼펜방에 올라가면 갖고 있다가 이거 팔잖아? 그러면 이 오른 만큼 내가 다 받는 거야. 이해돼? 그게 뭐라고? 이 계좌에 연동돼서 탁탁탁 표시가 된다고. 자, 어쨌든 거기까지 하고 여기서 보면 또 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통해 이만큼만 하면 되네. 이제 일단은 잠깐 여기 자, 주식 기초자산하는 주식도 사고 판다고. 주식 거래를 통해 선물 거래를 통해
만기 시점과 반대거래 시점의 손익계산 방법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서 아까 반대거래가 있는데 반대거래 시점이란 걸 하나 더 설명하는 거네. 이거는 이게 안 될 만해. 왜 그러냐면 이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고 요거 자체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개시금과 유지금의 차이를 설명해 놓은 적 없어. 앞뒤에. 이게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 실전에서 그냥 넘어가야 되죠. 지금처럼 이 마진콜이 뭐다? 오케이 하게. 이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 오케이. 그것만 시험 문제가 돼. 여기까지 읽었는데 개시증거금하고 개시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증권계좌 잔고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유지증거금이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과 증거계좌 요 잔고하고 이 개시증거금하고 요거 자체의 구분을 명확하게 써주진 않았다고. 그냥 결론만 써놓은 거야 여기다. 그러니까 결론만 써놓으니까 이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 풀 때 이것 때문에 시험 틀렸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압축해서 써놓은 거거든. 앞에는 자세히 설명하다가 결론만 동그라미 써놨거든 이거에서. 자, 어쨌든 그러니까 저거를 다 이해하라고 하는 건 아닐 거야. 그러면 저거만 두고. 자, 실물거래를 통해 만기 시점과 반대거래 시점의 손익계산 방법을 파악해보자. 그럼 뭐라고 했어? 반대거래가 이렇게 계약을 했고 이게 만기고 반대거래는 이때지. 이때 계약하는 거. 맞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게 현재 시점에서 반대거래 시점이 여기 시점 중간에 하는 걸 반대거래라고 했잖아. 여기서. 그걸 해줬는데 여기 반대거래 어디 갔지? 개시증권, 유증권, 일일정산 어딨지? 반대거래. 이건 얘기해줬으니까 현재 시점이고 A가 B에게 자 A가 B에게 A와 B하고 거래를 하는 거야. B에게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래 특정 시점에 이렇게 3년 후에 2년 후에 판다고 그랬어. 정해진 수량만큼 정해진 가격이 다 정해졌어 이게. 얼마 2년 후에 사겠다고 했어. 그러면 A, B가 둘이 뭐 하는 거야? 계약한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선물, 옛날 물건을, 미래의 물건을 산 거를 선물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선물을 산 거야. 선물 계약을 한 거야. 그럼 계약 시점의 선물 가격은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하게 되는 주당 가격이니까 이 제일 끝에 때, 이때 얼마 주겠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있는 것 뿐이지. 만약 이 계약이 만기 시점이 되면 계약 가격대로 그대로 주면 돼. 근데 만기 시점까지 유지가 되면 A의 손익은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그치?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이익이 있죠.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손해이고 만기에. 자, 만기 시점에 주식 가격에 계약 차별 올라간다 떨어진다니까 이 두 개를 뺀 거죠. 근데 거래를 몇 개를 했냐고. 거래 승수로 곱하고 그죠? 이제 거래 승수 이것에 다시 계약의 수. 근데 이런 계약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 그래서 그걸 다 계약하면 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계약했는데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이게 9,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 10,000원 10,000원에서 뭐라고? 9,000원 빼. 9,000원에서 1만 빼는 거 아니에요? 아니 9,000원에서 10,000원에서 9,000원을 빼야지. 여기 보면 계약 만기 시작. 그럼 9,000원에서 10,000원 빼면 되고. 그럼 뭐가 되지? 마이너스. 그럼 손해요. 그걸 몇 주? 100주씩. 그럼 곱하기 100. 근데 그게 몇 계약? 뭐 1계약, 2계약, 3계약 이렇게 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계약. 그걸 계약을 하니까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알겠죠? 어쨌든 손해 전체 계산을 하고. 근데 이익이 되는 건 뭐야? 그 정반대로 이게 11,000원이 되면 플러스 1,000원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만약 계약 만기 시점에 A가 C에게 자신이 보유한 선물을 파는 반대 거래를 이루어져 A와 B가 사이에 선물 거래 관계가 청산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A 손익, B 만기 유지한 경우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반대 거래를 이뤄줘. 계약 만기 시점에 주식 가격을 반대 거래에 이루어지면 가격으로 바꾸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의 손익, A가 B의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A의 손익 계산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거 계산하면 돼요. 그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물 가격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야, 요 말이 더 헷갈리네.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여기에 얼마인지가 계산이 나오겠죠. 여기 두 개가. 그러면 이 가격대로 여기서 어떤 애가 이걸 사면 이 가격대로 너 계산해봐. 그럼 이 가격 계산하면 이 정도 나오겠지. 이거 내가 여기서 이 가격 줄 테니까 팔래? 그럼 팔겠지. 이거보다 조금만 더 주면 팔겠지.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모르겠죠. 근데 나는 이게 성공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더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이걸 계산해갖고 이걸 계산하면 나는 이거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돼. 그런데 이 정도 하면 난 팔래 안 팔래? 팔지. 그런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나는 손해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거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안 팔리니까 가격 더 떨어지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중간에서 가격이 등락을 막 하는 거야. 요동치고.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생할 때 반대 거래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자 나는 이렇게 계산했는데 나는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얘는 오른대. 그치? 그러니까 근데 얘가 오른대. 그래서 가격 쳐준대. 그럼 너 홀랑 팔지. 그치? 그런 것처럼 반대 거래가 발생하면서 A는 여기에서 통째로 그러면 자 A가 B한테 팔 때 B가 A한테도 이거 계산되는 대로 줄게요. 그럼 다시 A한테 돌려주겠지. 그런 것처럼 다른 C가 A한테 야, 요 가격에 내가 살게. 그럼 얘가 팔겠지. 요 권리를. 그러면 통째로 A의 B의 관계는 A, B, C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뭐라고? 결국은 이 마지막에 있는 계산 방법을 역으로 계산해서 그만큼 기간이 남았으면 지금 이만큼 남은 기간까지 자기가 이익 손해를 계산해 갖고 서로 거래를 하는 거야. 자, 선물 계약에 따른 주식 거래와 관련된 거는 다 C한테 통째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므로 선물 계약은 만기 시점이 되면 C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걸 사야 돼. 이렇게 중간에서 C가 돼서 끝까지 가면 B가 C한테 파는 거야. 통째로 사는 거야. 근데 이 기업체, 이런 건 똑같지? A하고 B랑 계약할 당시에 B 기업체 걸 샀거든? 샀는데 굉장히 얘는 유망하다고 생각했어. 그 지나가는데 이 C가 생각할 때 B 그룹은 더 얘가 생각하는 얘는 100만원 주고 산다고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얘가 잘 산 거 싸게 1000만원 될 것 같아. 신약 개발할 것 같아 B가. 그러면 얘한테 팔래 그래. 그럼 나는 100만원인데 얼마 줄래 그러잖아. 그럼 얘가 야 200 줄게 팔래 그랬더니 얘가 그렇다. 뭐 너 이거 1년 기다리느니 지금 팔고 100만원 더 하고 또 다른 거 사지 뭐 하고 팔아. 그러면 C는 B에 대한 권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통째로 승계해갖고 나중에 B한테 살 수 있는 거야. 얼마 주고? 100만원 주고. 그러니까 얘한테 100만원을 줬잖아. 그러면 얘가 100만원 주면서 한테 통째로 줬잖아. 뭐 증거금도 내놓고 근데 그게 통째로 C한테 연동가 되는 거야. 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자, 그래서 B를 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파생상품은 이게 선물 거래는 이 미래에 있을 걸 가지고 미리 여기서 계약을 해놓고 이 계약하는 권리들, 이 계약한 권리, A와 B의 계약과의 관계를 계속 사고팔고 하는 거야. 이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그런데 여기에 이게 굉장히 멀잖아. 한 5년 후야. 그럼 변동이 많이 안 되겠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 근데 1년 후야. 그러면 태풍이 불거나 막 그러면 바로바로 영향되잖아. 요새는 막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이 계속 바뀐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닌가. 금방 찾겠네.
쭈르륵 나왔으니까. 이것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나도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내가 정확한 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이 개시금과 개시는 시작이거든. 선물 거래를 시작하는 거고 시작을 해서 계약을 들어가서 근데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 이런 이 판에 끌려면 5만 원은 있어야 돼 이렇게 넣어놨다가 또 여기에다가 어떤 계약을 맺게 되면 이 계약을 유지하는 돈을 따로 넣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 그치? 10만 원을. 근데 이게 떨어져서 이걸 다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가치가 없어지겠지. 그러면 요 5만 원도 나중에 이게 그치? 깨지고 깨지면 이것도 깨지겠지. 그러면 개시증거금 요거 또 다 충돌됐으니까 돈 내라고. 증거금 납부하라고. 당신의 주식 그 선물거래 시장에는 증거부분은 지금 다 돈 떨어져가지고 당신 그 선물 그 계약증이 떨어져서 돈이 떨어졌으니까 돈을 더 내라고 하겠지. 그 다음에 그 계약을 유지하려면 이 계약을 유지하는 증거금을 추가로 내라고 하겠지.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거거든. 근데 마진콜, 일일정산. 근데 여기에서는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솔직히 한편 일일정산 결과 일일정산해. 특정 거래자의 계좌 잔고가 싹 빵원 될 수도 있어. 유지증거금이 확 떨어져. 유지증거금이 10% 이상, 몇 프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거래소에서는 야, 너 거래할 능력이 안 되니까 증권계좌에다 돈 내라고. 최소한 개시증급은 넣고 그 다음에 증거금이 이 계좌를 유지하려면 추가로 넌 자격을 회복하고 돈 넣어서 추가로 증거금을 내라고. 유지증거금을. 그러니까 너 돈 계좌 비었으니까 돈 더 채우라는 거지. 너 떨어지는 걸 예상해서 너 못 믿겠으니까. 뭐 그런 의도거든 이게. 왜? 너가 증거금이 없으면 너한테 정산할 의미도 없다고. 너 빈털털인데 내가 왜 정산해 주냐고. 이런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